네. 세금 도둑 잡아라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에 이의를 제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네, 최근에 베트남 결혼 여성 네. 폭행 영상이 되게 좀 아유,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사문이 컸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그동안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 폭력 문제가 워낙 심각한 이슈였는데요. 네네. 근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가정 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어떤 이혼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좀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체류 자격이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체류 자격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엄격하게 해석을 제한하는 바람에 상당한 좀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난 7월 4일 날 대법원에서 좀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좀 더 인정할 때 좀 더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대법원이 그 해석을 하는 판례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그 그럼 문제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심으로 일단 좀 네네. 간략히 추려해 주시죠. 어떤 판결이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례였는데요. 네. 19세 베트남 여성이 17살 많은 이제 한국 남성하고 국제 결혼을 했던 겁니다. 네네.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사례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급으로 일을 한 거죠, 일종의.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도 여기 이제 결혼 이주를 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연장 신청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걸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혼에 대해서 남편도 잘못했지만 그 여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체류 자격 연장을 할 수가 없다. 아하. 이렇게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거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체류 자격 연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네. 1심, 2심에서도 이 여성이 패소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네. 대법원이 이제 지난 7월 4일 날 이런 경우는 어쨌든 체류 자격 연장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 제도의 문제를 좀 하나하나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네네. 그다음에 1심, 2심 판결에서도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어떤 거였나요? 지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네. 이렇게 이혼을 한 경우, 예. 결혼 이주를 했다가 이혼을 한 경우에 대해서 네. 체류 자격 연장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그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행정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동안 책임이 없어야 된다는 건 100% 이제 책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 남편 쪽에 책임이어야 되고 이 1도 책임이 없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참 그게 어찌 보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라 네. 당신이 100% 책임입니다. 당신이 90% 책임 이걸 어떻게 갈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문제를 삼은 건 예. 이혼이라는 건 대체로는 양측의 책임이 약간씩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주된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네. 일부 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경우는 체류 자격 연장을 하는 걸로 예.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이 앞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준거가 돼서 계속 이제 그 적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판결 자체는 어떻게든 법 해석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법원이 최고 권위기관이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행정도 그러니까 네. 출입국 관리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집행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는 건 정말로 전형적이긴 한데 네. 나에게 주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입증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어떤 법률과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이 없는서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사실. 네,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났던 사안도 어떤 사안이냐면은 예.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소송을 했을 때는 남편 쪽이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해서 예. 이혼 소송에서는 여성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불렀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그 공무원 앞에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혼 소송할 때는 내가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바꾼 거예요. 말을 바꿔버리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그건 상당히 뭐 악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체류 자격 연장을 예.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한 거죠. 어허.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네.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체류 자격 연장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 배우자였던 남편에게 확인하는데 네. 그 확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면 도움을 예. 받지 못하면 예. 이제 한국말도 서툴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마치 이제 이혼에 대한 책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는데 그것도 잘 설명을 못하거나 그래서 이 어떤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핏 생각을 해봐도 그냥 어떤 결혼 이주 여성이 아닌 그냥 그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바로 지금 직전에 벌어진 일이란 모르겠으나 계속 어떤 누적되어 왔던 일들, 과거에 있던 일부터 쭉 따져 들어간다면 이건 그 입증이 쉽지 않은 문제도 사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말씀대로 그 과정에서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체류자격 연장을 할 때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니까 이중에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두 번이나 다 이제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던 이 그 이주 여성 같은 경우 좀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그 뭐 변호사분이라든지 네네. 그 뭐 단체가 좀 있었던 거고요. 네, 소송 대리인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네. 그런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주 여성 관련된 인권단체가 이제 그런 법률적인 조력들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맞아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일단 좀 실상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결혼 이주 여성 인구가 한 3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체류 문제와 관련해서 이주 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좀 조사가 있었는지 내지 통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런 게 있었나요?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한 900명 상대로 결혼 네. 이주 여성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예. 체류 자격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5%에 아, 달했습니다. 78. 예, 그러니까 와, 자기가 체류 자격, 엄청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 이주를 해서 들어오면 1년 정도 체류 자격 기간을 일단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최대 3년입니다. 연장 기간이. 네.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서류 구비를 해야 되고 또 뭐 한국어가 아직 좀 서투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각종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율이 78.5%에 달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체류 자격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1년 처음 받고 보통 이제 2년이 많은데요. 그렇죠.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 과정에서 이제 남편의 어떤 그 확인 내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도움이.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남편이 뭐 아닐 경우에 악의적으로 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폭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그렇게 체류 자격 연장을 단독으로 받는 게 쉽지 않고 특히 이혼을 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입증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네. 사실은 뭐 이혼을 하거나 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의 협조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가서 한번 그러니까 진술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류 자격 연장을 할 때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그냥 연장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남편의 어떤 뭐 그러니까 가서 뭐라 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경우는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냥 체류 기간 연장에는 별 문제가 없고, 예. 또 이제 체류 기간을 연장하다가 귀화를 하거나 네. 영주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주권. 영주권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남편의 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 남편의 신원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체류 기간 연장할 때 아예 남편의 신원 보증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남편의 신원 보증을 요구를 했었다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폐지가 됐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또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게 계속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되다 보니까 예. 영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를 하고 싶은데 예.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막상 이제 그 배우자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움이 있고 뭐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까? 어쨌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그 뭐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받든 영주 자격이든 귀하든 다 요건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데 네. 이제 그 심사 자체가 이제 그 결혼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서류들도 내야 되고 예. 또 자기가 해명도 해야 되고 해명을 요구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한 좀 뭐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이 실제로 체류권을 보장받는데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 이제 그 영주권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그 절차나 요건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까다롭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은 이제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2년 정도 거주를 하면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도 일단 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은 나오는 네네, 거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을 요구합니다. 영주 자격을 받을 때. 그래요? 그리고 귀화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뭐 3천만 원 이상의 금융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요건이 있는데요. 시험도 보던데요? 네, 당연히 이제 심사 면접도 하고요. 귀화할 예. 때는. 귀화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결혼 이주 여성은 대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예, 근데 영주 자격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심사도 받아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남편의 협조가 없이는 그런 영주나 영주 자격이나 귀화를 하기도 어려운 거죠. 네. 아까 뭐 체류 자격 연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또 그러니까요. 영주나 귀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전향적인 건 맞지만 이게 뭐 만사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네. 거고. 법원은 뭐 법을 해석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법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되는 네, 거예요. 법 제도가 지금 너무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권 예. 뭐 이것도 하나의 인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남편과 결혼 이주 여성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사안을 너무 좁게 보는 거고 네. 문제의 본질은 그 영주권을 획득하는 거라든지 귀화의 네.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개방된 네, 그다음에 합리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 이게 핵심인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의 경우에도 좀 특별 대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 가정폭력의 피해자 같은 경우가 영주권을 얻으려고 할 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협조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너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또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떤 영주 자격을 얻으려고 할 때 예. 남편하고 완전히 별개로 예. 그럴 때는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편인데 오히려 이제 피해자로 보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배려가 예. 현행 법제도에서는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법 제도가 상당히 그 엄격하다는 표현은 별로 적합한 표현은 같지가 않고 좀 인권 침해적인 너무 요소들이 박정한 많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너무 박정한 그렇습니다. 매정하고 박정한 어떤 이런 네. 법과 제도에 사실 이게 어떤 그 결혼을 가장한 네. 위장 결혼 네. 뭐 이런 어떤 그 시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국제 결혼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이제 최근에 실태 조사한 2017년에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네. 일종의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한 데까지 평균 4.4일이 걸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4.4일. 네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맞선 보고 결혼하는 데까지 4.4일 정도가 걸린 걸로 나왔습니다. 네, 2017년 네. 조사 결과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거의 매매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를 해야 되고 예. 오히려 이제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면은 이 부분은 정말 인권으로 봐서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이 국제 결혼 중개업은 제대로 규제를 못하면서 들어온 예, 결혼 그러게요. 이주 여성들의 인권은 오히려 좀 침해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죠. 네. 좀 마지막으로 이제 법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의식, 시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결국에 이제 저는 이 뭐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런 뭐 가정 폭력 문제 네. 이게 뭐 한국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을 좀 상품화하거나 대상화하는 경향들이 많고 그게 특히나 심하게 나타나는 게 결혼 이주 여성들에 네.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결혼 이주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좀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결혼 중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좀 재검토를 하고 네. 체류권도 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어떤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됐던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같이 국내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이미 네, 표명을 했는데 이 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뭐 여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주셨는데요. 9577님, 이주민들의 아픔을 참작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5360님, 결혼 이주 여성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한국어를 일정 수준이 되게끔 되어야 입국을 시키든지 아니면 입국 후에 이 배우자가 교육기관에 보내주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또 의견을 함께 보내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